네, 대표님 다음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행 이슈 있으면서 더 지금 부각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전에도 그 유일하게 마일드 리세션, 경기 슬로우다운이죠. 그렇죠. 이것을 전망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향후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또 왜 나오기 시작했는지 종합적으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침체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보는 분들마다 앵글이 다 틀리고 이해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전 세계 패권국이고 1위 경제 대국이었던 미국이 분기별이긴 하지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가 넘었다는 거는요, 정말 심각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제가 보는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해외 특파원들 말씀 들어보면 햄버거 2개 먹었는데 한 95달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햄버거 2개 먹고 감자튀김 한두 개 시키고 뭐 음료수 시키니까 한 10만 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그 8페이지 통해서 제가 항상 쓰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경제 현상을 물가로 설명하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 중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국면을 인플레이션, 물가가 빠지는 국면을 디플레이션, 물가가 뜨면서 경기는 푹썩 가라앉는 걸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얘기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떴다가 이제 빠지는 국면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약간 비슷한데 이 중에 경제에 가장 안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 같은 상황, 가치 함정에 빠져버리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아무리 돈을 뿌리고 희망을 뭐 주려고 해도 정책적으로 그래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내수 중에 들어온 돈을 장롱에다가 다 넣어놓는다는 거죠. 경제에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이게 디플레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플레이션이 제일 안 좋다고 보는데 또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일본은 조금 독특한 케이스니까. 그런데 대부분 경제가 전년 대비 또는 동월 대비 이렇게 YOY로 성장을 한다 치면 그런 조건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후 분담금 하느라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내서 한 장에 무슨 몇백만 마르크짜리가 한 장이 있고 얼마 전에 짐바브웨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했고 뭐 이제 그러니까 파월을 위시해서 미국의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어야 되고요. 물가를 잡아야 되고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잡으려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례 없는 속도와 폭으로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는 그게 둔화냐 역대급 침체냐가 다른 거지 당연히 경기는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침체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좀 유일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침체보다는 적당한 둔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미국 경기를 막연하게 그냥 미국이 이렇고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고 이런 말씀보다 제가 차트를 몇 개 통해서 말씀드리고 10페이지 설명드리고 9페이지를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경기 침체 자꾸 얘기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유튜브 한두 군데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자 하고요. 저도 뭐 수학은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수학적으로 딱 한번 우리가 실제 이게 경기 침체가 이런 조건인데 그 조건별로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우리가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든 뉴스를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침체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침체라고 얘기할 때 실제 침체가 오는지를 수치를 판단을 하든 뭔가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해야죠. 우리가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표정 갖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서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 갖고 온 건데요. 미국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어나운스하는 기관이 NBER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 해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이건 경기 침체다라고 할 때 경기 침체가 온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후행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 NBER에서 얘기하는 경기 침체 정의가 뭐냐면요. 그래프 차트에서 보시듯이 수개월간
경제 활동이 심각한 둔화 및 경제 전반으로 그 둔화가 확산됐을 때 이게 경기 침체다라는 정의를 해요. 거기에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볼까요? 10페이지에 뭐 차트가 좀 많아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서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차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영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거 인터넷 다 찾아보시면 한글로 다 나오고요. 그 차트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빠지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리나 신용, 뭐 채권 얘기를 할 때는 그 채권이나 금리 얘기할 때 그래프는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빠지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5개 그래프에서 위에 가장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1년 GDP 성장률을 그려놓은 겁니다. 작년 2022년도 1, 4분기, 2, 4분기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2, 4분기 연속 유일하게 최근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구가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얘기했으려면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에 이미 경기 침체가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아드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 경기 막 침체 위기, 역대급 위기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다. 3월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고 그때까지도 얘기가 없다가 작년 중반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리는 게 확인이 되고 지표들이 서서히 이제 조금 훼손 내지는 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경제 지표보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죠.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 주식으로 대변되는 금융 경기와 실물 경기를 분간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부터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올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 방금 그래프 보여주셨던 작년 1, 2, 4분기 마이너스 2연속 하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 잘 여기 보시는 대로 3, 4분기에 3.2% 성장했고요. 4, 4분기에 2.7%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1, 4분기가 1.1%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2, 4분기 예상이 지금 2.7% 이상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지난 1, 4분기 때 뭐 크게는 막 3% 가까이 성장한다고 했다가 1.2%밖에 안 나왔잖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 규모는요 전 세계 1위고요. 매년 평균 1%에서 한 1.5% 성장하는 게 평균 수준입니다. 분기긴 하지만 1.1% 성장하는 게 이게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위에 가운데 그래프, 물가 그래프를 저희가 CPI하고 PPI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PPI가 빨강색, CPI가 파란색입니다. 어제 발표된 것까지 업데이트를 했어요. 물론 PPI는 제가 미처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인가요? CPI 발표된 것도 그 YOY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PPI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PPI가 CPI에 선행을 하거든요. 도매물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저희가 계속 봤던 게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강색 그래프가 작년 6월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도매물가는 이미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겠지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CPI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속도가 줄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저희가 올해 1, 4분기 말이나 2, 4분기 초 정도가 이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1, 2개월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하게 제가 맞췄다고 좀 자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저희가 여기서 더 심한 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세 번째, 노동시장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시잖아요. 오히려 노동시장 실업률 떨어져 버렸습니다. 작년 말부터 3.5, 3.7 갔다가 3.6 갔다가 3.5, 이번에 3.4로 떨어져 버렸죠. 3.4로 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강조드렸기 때문에 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은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요. 대퇴직의 시대라고 해서 5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셨던, 뭐 40년대 하여튼 그 전후에 태어나셨던 베이비부모 세대분들이 지금 60, 70대 이상이 되시면서 한꺼번에 퇴직하는 시대, 온라인 언택트 시대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그 밈 인더스트리에서 충분히 생활비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럼 또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미국의 지금 취업자들, 근로자들 중에 재택근무 비율이 한 25%, 30% 가까이 된다는 지표를 어서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탄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으려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실업률이 곧 막 폭등할 거다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봐야지. 이렇게 이런 펀더멘털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미국의 그 실업률이 폭등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4%대 초반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역시도 미국의 그 나이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축발시키지 않으면서 완전 고용 수준이 뭐냐라는 걸 뭐 non-accelerating rate of inflation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unemployment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이루가 보통 4% 봐요. 4% 초반까지 가는 것도 월스 케이스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빠지거나 노동시장만 보더라도 막말로 실업률이 폭등을 해야 그 경기가 굉장히 침체 위기가 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경기 침체, 여기서도 경기 침체 어떤 근거를 아직은 못 찾겠다. 그리고 재밌는 게 아래 왼쪽 그래프에 그 지지난주로 기억하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했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 뭐 주요 이제 수출국이면 독일,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해서 미국만 빼고 나머지 세계 국가가 공교롭게 이번에 경기 선행지수가 바텀아웃을 했습니다. 바텀아웃 했다는 얘기는 빠지다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선행지수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저희가 선행지수에 대한 근거가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겁니다라는 건 아직은 찾긴 좀 빈약은 해요. 특히 저희가 미국 집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유럽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이나 한국, 중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을 그대로 연결을 시키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로 하시라는 거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미국의 이제 정말 매크로 지표들,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12페이지 보시는 대로 PMI,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대표적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소비 부분인데 산업 생산이나 PMI는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근거가 되죠. 이거 봐라. 좌측 그래프, 가장 왼쪽 그래프 보면 그 팬데믹 직후부터 스파이크 했다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러니까 위기 오지 않겠냐.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빠지는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나요, 낮나요? 높거든요. 네. 그럼 평년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평년 수준보다 뭐 상단인지 중단인지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심하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기라는 게 항상 주식이 좋아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침체가 오지 않으려면 이 스파이크에서 심하게 올라갔던 것보다 더 항상 올라가야 되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고 물가도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블이 쌓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생물과도 같은 과정이라는 말씀드렸고요. PMI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PMI를 보시면 그 연준이 왜 필라델피아 연준도 있고 뉴욕 연방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들이 대부분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오르고 이번에 ISM 제조업 지표는 좀 그러니까 50 미치지만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는 또 50 이상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PMI 지표가 50 밑으로 가는 건 당연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떤 연관성을 통해서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조정을 받거나 그건 오히려 저는 그 버튼 피싱 저가 매수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노동시장 다음으로 눈여겨보고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지표가 12페이지 가장 오른쪽에서 보는 소비 지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소비가 줄어들었다 늘었다 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소매 판매거든요. 영어로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자체 유튜브에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독자가 없다 보니까 많이 노출은 안 됐는데요. 소매 판매라는 거는요. 소매점에서 우리가 여자분들 같으면 핀이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액세서리 같은 거 남자분들 같으면 뭐 신발 옷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미국 전체 소비 중에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그 소비 비중이 불과 30%밖에 안 돼요. 페드에서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아시나요? 소비 관련 지표 PCE라는 게 있습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이 PCE라는 지표가 쉽게 표현드리면 내 지갑에서 있는 현금을 얼마나 뺏어 썼는지를 직접 다 추적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페드에서 괜히 리테일 세일즈만큼 좋은 지표가 있는데 PC를 보는 게 아니에요. PC가 그만큼 경제 현상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에 PC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도 PC의 물가라는 걸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그 가장 세계 그래프 중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빨강색이 PC이고요. 파랑색이 옅은 파랑색이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한번 보시죠. 리테일 세일즈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최근에 빠지고 있죠. PC는 안 빠지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1년 GDP가 한 25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경 같은 그 중에 80% 정도가 소비가 차지하는 아주 소비가 그 설명력이 높은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PCE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노동시장 꺾이지 않는 거하고 괴를 같이 하죠. 이런 근거로 저희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 활동을 조금 더 둔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둔화는 오겠죠.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렸는데 9페이지로 다시 가서 제가 아까 MBER에서 내리는 경기 침체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조금 좀 귀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 레그넘 투자자문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경기 침체라고 할 때 9페이지 아래 저희가 그 펑션 그래프라는 그려봤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이건 MBR에서 얘기했을 때, 플러스 실업률이 급등할 때, 플러스 금융 시스템이 불안할 때, 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걸 최근에 은행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 접목을 시키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 그리고 기업들이 줄도산 날 때, 그리고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목도한 이 5가지 조건 중에 뭐가 가장 현상적으로 목도하고 계신가요? 작년부터 본다면 주식시장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줄도산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참고로 그 미국의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신용등급 중에 좋은 신용등급 말고 신용등급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을 하이힐드 기업들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이힐드라는 거는 신용등급이 안 좋은 친구들이 돈을 조달을 할 때는 금리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적게 받아야 됩니까?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훨씬 높은 거예요. 금리를 비싸게 줘야 된다고 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4%대 초반으로 오히려 조금씩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안 좋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훨씬 더 빨리 터지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이 빌리는 그 금리 스프레드가 훨씬 더 확대가 되겠죠. 근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 위기 때문에 막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거는 금융 전반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어렵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지,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펀더멘탈이 틀리다는 말씀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이런 요진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그 필요 요건 중에 최근에 이제 그 지방은행들 위기 때문에 그 예금자들이 막 이탈을 시키고, 패그레스트도 지난 분기인가요? 뭐 예금이 10% 가까이 빠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은행 몇 개가 극한 경우에 도산이 날 수는 있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도산이 나면 대형은행 한두 군데에서 그거 인수합병할 겁니다. 이번에 JP모건 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나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US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컨트롤하면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미국이 깡패처럼 한 게 아닙니다. 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60, 70년대 그 기축통화국 역할을 누가 할래 서로 핑퐁을 하다가 미국이 그때 전후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탄탄한 경제에서 미국이 책임을 떠맡은 거예요. 제가 미국 편을 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미국의 패권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엔타이 US 또는 엔타이 디마크로시 하는 몇 개의 국가 빼고, 중국을 위시한 북한 이런 국가 빼고,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게 놔둔다는 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 15일 날 파산 선언했을 때 이틀 만에 바이든이 다 예금자 보호해 주겠다. 불 다 꺼버렸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작년부터 얘기 나왔었다가 파산 딱 하자마자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이었나요? UBS가, 스위스 정부가 UBS에서 바로 인수시켰죠. 그게 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뭐 지방은행들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대출 규제가 될 거다. 당연히 돼야죠. 그래야 방만 경영에서 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전제로 하면
저기 중앙은행들, 지방은행들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예금자분들이 돈을 막 급하게 빼가고 그런 과정에서 채산성도 안 좋아질 거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은행 쪽에 투자를 하지를 마시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퀄리티 팩터로 투자를 하신다든가 빅테크에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죠. 물론 저희처럼 저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더 뚝심 있게 버티자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실업률 급등하나요? 오히려 빠지고 있잖아요. 실업률은. 그리고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아까 10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작년 1, 2, 4분기 빼고 계속 플러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역대급 위기가 오나요? 경기 침체 요건 자체가 주식시장 하나 빠졌다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주식시장이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 28%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 코스닥 기준으로 10한 5% 올랐죠. 그러면 경기 펀더멘털이 한 1년에 28% 빠졌다가 1, 4분기 한 분기에 경기 펀더멘털 GDP가 28% 빠졌다가 한 분기에 15% 떴다가 이러면요 아무도 투자 못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물 경기는 만만하게 움직이고 이거를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대변되는 금융 경기가 급작스 조금 더 과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할 때 실물 경기를 보라는 말씀을 연거푸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정도 가름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률 얘기해 주셨는데, 실업률이 사실 지금 직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금 거의 최저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다. 네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실업률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최저라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소비가 GDP의 80%를 차지하고 그 소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급여 생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는 굳건할 테니까.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아까 PCE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직은 타이트하고 견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경기 침체가 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막 과도하게 해석할 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